네, 제가 지난 6월부터 이 연구를 사회복지관 협회로부터 요청받아서 이번 달 12월까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그동안 사회서비스 정책이나 공공구조, 각종 사회복지 정책들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고, 그리고 특히 최근에 전달체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많은 다각적인 연구를 하고 있지만, 사실 공공 전달체계를 중심으로 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제가 1993년도에 연구원으로 일을 하면서 황성철 교수님께서 책임하셨던 사회복지관 연구를 같이 참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매우 오래됐지만 제가 학부를 다니고, 그리고 저는 사회복지 전공했는데요. 학부를 다니고 졸업할 때는 가장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사회복지관에 취직을 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관이 그 어떤 기관, 어떤 영역보다 저희 지역사회에서 복지 제공에 중심적인 역할을 해왔고, 그 역사가 유구하고 그 안에서의 다이나믹이 엄청나다는 걸 잘 알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정책적으로 이 지원 환경이 여의치 않았다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연구자로서 아쉬움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제가 연구할 수 있는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 있는데요. 사회복지관 매우 중요하고, 조금 더 실제로 일하실 때 그 지원 여건들이 조금 더 탄탄해질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연구를 통해서 기여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이 연구를 제가 맡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앞에 띄어있는 PT용 자료는 지금 관장님께서 갖고 계신 자료집을 축약해서 조금 더 짧게 여기에 보여드리는 것이어서 굳이 화면을 안 보시고 자료집을 넘기면서 아마 따라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30분 동안 말씀을 드리게 시간을 배정을 받았는데요. 아까 이제 협회장님께서 오늘 힐링의 시간으로 마련했다고 해주셨는데, 그 힐링의 효과를 오후에 저녁에 극대화하기 위해서 아마 이 시간을 마련하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시간 반 정도 동안 좀 집중적으로 말씀 들어주시고, 또 많은 고민을 나중에 저희에게 전해주시면 연구 마무리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앞에 보여드렸듯이 저희 연구진은 제가 연구 책임을 하고, 모사연의 세 분의 박사와 그리고 두 분의 연구원, 그리고 선행 연구에 참여하셨던 울산대학교 주은수 교수님이 함께 연구를 하였습니다. 오늘 30분 동안 제가 드릴 말씀은 상세하게 다 전해드리기 어렵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갖고 계신 자료에서 연구 개요 부분 살짝 말씀드리고요. 41쪽에 있는 저희 이제 조사 결과 이제 궁극적인 목적인 그 개선 과제들, 사업 분야 개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의 복지관 사업 운영 관련된 어떤 쟁점이 있고, 그래서 변화 방향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걸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자료집에서는 보실 때 처음에 함께 보시다가 사실 이쪽으로 넘겨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각주에는 저희가 지금 갖고 계신 자료집 말고 본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전국조사를 관장님들 알고 계시듯이 전국조사 실시했는데, 전체 480개 달하는 복지관 중에 62%의 복지관에서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희가 좀 심도 있는 현황 검토를 하고 싶어서 상세한 조사 문항을 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구체적인 의견도 주시고 했습니다. 그 부분을 잘 정리해서 지금 보고서에 담고 있고요. 전체 한 300쪽 가까이 지금 보고서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 쟁점과 변화 방향
간략히 말씀드리고, 그리고 협회에서 말씀 주셨던 사업 분야 규정 개편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 3가지 정도 대안으로 말씀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핵심 그 연구 과업은 사업 분야 개편 방안이었지만 이것만을 가지고는 변화가 어렵다. 함께 앞으로 검토돼야 될 부분, 이것이 병행되지 않으면 무엇인가의 개선은 어렵다라고 하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려보고자 합니다. 연구 배경은 자료집에도 있듯이 발주시에 주셨던 부분은 이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시행규칙 발표 3을 개정하시려고 한다. 그리고 그거 중에 사업 분야나 대상을 현실화하고 사업 대상과 내용을 재정립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저희는 연구 목적을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했는데, 현재 사회복지관의 역할, 기능, 핵심 사업을 재조명하고 현실을 진단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지금 이제 제도와 정책 방향 변화에 부응하는 어떻게 가능할까, 현재 어떻게 하고 계신가라고 하는 것이고요. 근데 또 하나는 이게 저희 이제 사회복지관 입장에서 매우 어려운 것은 제도 변화나 정책 방향뿐만 아니라 지역 기반의 모든 그 복지와 관련된 거버넌스 부분, 그리고 공급 체계의 변화에도 아주 밀접하게 결부되어 영향을 받는다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해보자. 그리고 이것들을 이제 잘 반영한 대안을 마련하되 이것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도 함께 보자라고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임대단지 복지관 연구 중에서 일부를 기능보강이나 안전, 시설 문제를 제외한 일부 임대단지 부분의 특수성을 보고 더 필요한 부분을 검토해보는 그런 연구의 일부 과업도 저희가 가지고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후에 토론 시간에 또 말씀 짚어주실 것으로 알고 계신데, 저희가 이 조사 결과를 분석하는 기본 틀은 임대단지에 소재한 복지관과 일반 지역의 복지관을 비교를 하면서 임대단지의 복지관의 특수한 어떤 여러 가지 그 모습이나 그 다음에 복지관의 인식들이 어떻게 다른지를 보는 연구 결과를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본 보고서의 구성입니다. 2장부터 6장까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양적으로 볼 때는 3장과 4장이 그 보고서 분량이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5장을 축약해서 6장을 축약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연구의 주안점은 실제로 그 사회복지관의 이제 특성이라고 할 때 그 지역의 문제를 누구보다 빠르게 포착하시고 그 새로운 복지 수요가 부상했을 때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그 사업들을 인큐베이팅하는 역할을 해주신 것, 그런 것들이 결국은 복지관의 고유하고 독보적인 역할로 저희도 예상을 했었고 연구 결과 확인이 되었는데, 이런 것들을 제약하는 요소들은 무엇인지, 이것들을 더 가능하게 하는 요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복지관에서는 어떤 시도와 노력들을 하고 계신지를 좀 확인하고, 저희가 그냥 사회복지관이 3대 기능, 서비스 제공, 사례관리, 지역사회 조직화만을 하는 기관이 아니라 그것을 필두로 해서 얼만큼 다이나믹한 여러 가지 접근과 그리고 성과들을 결과하고 있는지를 조금 더 드러내고 사회적으로 인정을 더 받을 수 있도록 이 연구가 좀 기여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빠르게 쟁점 부분을 한 9가지 정도 정리했는데요. 이 부분을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복지관의 사업, 즉 서비스 프로그램 관련해서 이 대응성이나 책무성이나 공공성 차원에서 어떤 부분에 쟁점을 짚어볼 수 있을까 정리를 해봤습니다. 사실 이제 지역
그러니까 사회복지관이 가진 책무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현재로 제시된 3대 기능의 이 분절화된 접근을 유도하는 이런 부분들이 지역 단위의 개입이 좀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저희가 조사 결과 그리고 FCI 결과 등을 통해서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계신 이 동기간의 지역 밀착형 조직 편제를 통한 접근이 사실은 이런 그 3대 기능으로 인한 분절화 그리고 지역에 더 기반한 접근 방식을 시도를 극복하기 위한 시도를 하신 것이지만 사실은 그것이 또 모든 것의 해답은 아닐 수 있고 이것을 전국적으로 보편화하기는 저희가 연구를 해본 결과 그거는 또 어렵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시도이고 그렇지만 이게 종사자 간의 모든 지역별 팁을 통해서 동일하게 하기 굉장히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 그 다음에 또 관할 지역이 굉장히 넓은 복지관인 경우에 지금의 그 사회복지관 인력 규모를 가지고는 지역 단위 모든 지역을 커버하기 어렵다는 거, 이런 그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딜레마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첫 번째 쟁점에서 드리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무성 제고라고 하는 부분이 이 단위 사업 간의 경계를 유연하게 하고 연계를 강화하고 조직 내 의사소통 수준을 제고하고 이 조직 내 의사소통 수준 제고는 우선은 모든 개인과 개인, 팀과 팀, 조직과 조직, 그리고 내 외부 간의 의사소통이 모두 중요하지만 특히 이제 지금 3대 기능 중심으로 구성된 어떤 조직 편제 간의 의사소통이 우선은 저희는 좀 중점으로 보았고 그 다음에 이제 종사자 간의 상호 학습을 통한 역량 강화 이런 부분들이 다 고도화될 때 이런 부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우리가 앞으로 더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응성 강화를 위한 사업의 신규 개발 여건 조성과 자율성을 촉진하는 것이 필요한데 사실 이제 그동안 복지관에서 많이 말씀 주셨던 부분들이 그동안 정부가 공공전달체계 육성에만 주력을 하면서 사회복지관은 지방 이양을 해놓고 실제로 복지관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이 너무 모자랐다라고 하는 말씀, 그리고 특히 그 중에 뭐 사회관리, 재가복지봉사 모든 여러 가지 그런 서비스의 유형들을 사실은 사회복지관들이 앞서서 모두 개발을 하고 시도를 하면 이 공공에서 제도화 정책화가 되니까 사회복지관은 그냥 넋을 놓게 된다 이런 문제제기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이제 다른 측면으로 한번 정의를 해보자면 사실은 복지관이 신규 서비스의 테스트 베드가 되고 적합한 사업을 개발해서 인큐베이팅 하는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FG에 참여했던 사회복지관의 중간 관리자분들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매우 자부심을 갖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 계셔서 저희가 이제 굉장히 고무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역할을 하면서 실제로 도외 사업이 되기도 하고 혹은 중앙정부의 사업화가 되기도 하는 이런 역할을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데 다만 그런 부분들이 보편적으로 알려지고 있지는 않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대 기능은 이제 10대 분야의 10대 사업 분야가 있습니다. 사업 분야 중에서 교육문화 사업이나 자활 사업, 이거 실제로 이제 하시고 계신 그런 비율을 저희가 조사해보기도 했고 이것이 좀 축소되거나 폐지돼야 된다 이런 의견을 주신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적합한지는 뭐 협회 차원에서 아니면 복지관 전체 관장님께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근데 저희가 또 나중에 이제 대안 부분에 제시해드린 부분을 볼 때 그러면은 교육문화나 자활 부분을 그냥 삭제하는 것으로 의견을 드릴 수 있을까 검토해보면 또 그러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생애 주기에서 모든 이런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할 때 분명히 필요한 기능이자 서비스이기 때문이다. 다만 그 모든 것을 복지관에서 서비스로, 서비스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직접 제공해야 되는 부담은 복지관에서 가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을 연구과정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담되는 사업을 걸고 지역 수요에 부합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이런 지금 법제나 규정을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쟁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복지관 운영의 조직 관리 관련된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제 3개의 거버넌스 운영, 그 다음에 사업 프로그램, 으로 구분했지만 모두 이렇게 배타적으로만은 볼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관점에서 이제 동일한 문제를 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리할 때도 그냥 완전히 배타적으로 제가 정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운영과 조직 관리 관점에서 봤을 때도 역시나 이제 사회복지관의 핵심적인 정체성이 부각될 수 있는 사업 체계 개발이 필요한데 이 조직관리 관련해서도 역시나 그러면은 사회복지관이 주로 무엇을 하는 기관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를 해보자 했을 때 이 새로운 사업의 인큐베이팅이나 이 전체 지역에 존재하는 사회복지 유관 영역의 네트워킹 기능 이런 부분들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복지관에서 말씀 주시는 내용들도 이 부분에 대한 자부심이나 그런 관련된 경험 역량에 대해서 다 이제 충분히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공식적으로 좀 강조할 수 있는 사업체계 개발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쟁점이었습니다. 두 번째 쟁점도 조직관리 측면에서도 이 선배기능 중심의 조직편제와 동중심 조직편제 이것의 장단점들을 저희가 좀 같이 검토해 볼 필요가 있었고 이제 여기서도 이제 그 유사한 결론을 냈습니다. 이제 쟁점에 대한 소결을 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세 개의 분야는 저희 연구진 중에 각각 이제 세 분이 맡아서 쓰셨고 이 각각의 분들이 보시는 중점적인 내용과 관점을 갖도록 이제 요청을 드렸었는데 이런 관점으로 주셨고 제가 그 부분을 하나로 다 정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관점으로 봐도 다 이 부분은 이제 중요하다는 생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부분은 재량권을 사회복지관의 재량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려면 이제 사업비가 좀 지원이 보완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연구진께서 말씀 주신 부분 중에 2023년에 개정된 지자체 출자 출연 설립기관의 경우에 사업비가 최소 50%를 차지하도록 이제 규정된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해 볼 수 있지 않냐, 복지관도. 그래서 저희 연구에서 이제 조금 더 강조를 했던 것은 저희 사회복지관이 대체로 뭐 80% 90% 이상 민간이 주체가 되는 기관임에는 분명하지만 또 한편에 분명한 부분은 지자체의 그 위탁 계약을 하는 기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지자체가 갖는 책임이라는 것을 좀 명확히 구체화해서 지자체는 지자체 나름의 책임을 지고 그것이 건강한 위탁 관계를 통해서 각자가 조금 더 역할을 강화하는 것, 이 관점에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그 부분 중에 하나는 이제 사업비 지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서는 인건비 관련된 부분도 이제 말씀드리고자 했습니다. 네 번째 조직관리 관련한 쟁점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창의적인 사업 운영과 조직관리를 평가 체계가 가로막고 있는 것 같다. 이 부분은 사실은 지금 이제 투입이나 과정 중심으로 주로 보고 있는 평가 방식이나 지표의 개선 필요성은 조금 차치하더라도
사실 굉장히 사회복지관이 의욕적으로 했던 사업들이 복지관 평가에서 반영하여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들을 많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조사하거나 할 때. 그래서 최소한 이것은 아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강조를 드리고 싶었고, 사실은 3대 기능 체계, 사업 분야의 체계라고 하는 것이 개편이 된다면, 물론 평가 체계도 따라서 연동해서 개편이 되어야 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고 근본적인 어떤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하는 말씀을 저희 연구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된 두 번째에 강조하고자 했던 점은 사회복지관 평가 지표가 지금 모든 사회복지관의 운영 투입과 과정과 성과에 대한 부분을 복지관이 전부 다 감당해야 되는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사회복지관이 운영할 수 있는 환경적인 여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분명히 책임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한 평가의 요소들을 사회복지관 운영과 관련해서 지자체가 뭘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평가의 일부분으로 포함되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런 제안을 저희가 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은 쟁점 3가지가 있는데요. 역시나 이제 쟁점 첫 번째 부분도 이 3대 기능 10대 사업 분야와 관련해서 지역 맞춤형 특화 서비스 개발 운영을 촉진할 수 있는 그런 구조와 체계는 아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강화돼야 되고, 실제로 복지관에서는 그럴 준비는 많이 하고 계신데 이것들이 지금 제도적인 여건에 가로막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민관 민민 협력의 과정적 측면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복지관이 선도해 오시기도 했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굉장히 중심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이 사회복지관의 중심적 역할을 좀 공식화하는 것이 지금 부재하기 때문에 이런 것과 관련된 검토가 좀 더 필요하지 않나라고 하는 내용을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복지관은 거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공식적 제도와 지원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된다라고 하는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사례 관리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저희가 명확한 건 사실은 공공에서 지금 통합사례관리, 공공사례관리를 하니 지역의 사례관리는 그냥 행정 영역에서 다 하면 된다라고 아마 공공도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체의 그 위기가구에 대한 개입이나 전체의 복지 그 지원 수요가 있는 위기도 높은 위기 가구들에 대한 사례 관리를 공공에서 전체를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하게 된 것은 저 개인적으로 매우 중요한 변화, 2012년부터였는데요. 한 10년 정도 전부터 그런 노력은 이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회복지관이 강점을 갖고 있는 방식의 접근은 공공에서 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제가 공공 전멸체계를 연구하면서 정부의 어떤 노력과 접근을 봤을 때 전국의 사회복지관이 모든 전국의 시군구 읍면동과 공히 역할 분담할 수 있는 부분을 제도와 공식화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사회복지관의 역할에 명확한 강점이 있고 그것들이 활성화되어야 될 것은 분명하다라고 하는 판단이 저희 연구진에게 있었습니다. 저희 연구를 할 때도. 그래서 저희가 한번 여기서 제안해보고 싶었던 것은, 이게 이제 당장 제도화되기 굉장히 어렵겠지만 명확한 부분은 분명히 이게 인력 배치와 관련된 기준이 좀 상향 규정이 돼야 된다. 그리고 사실 이제 정부에서 이제 최소 기준이 아닌 적정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 기준과 함께 적정 수준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산출을 하고 그것이 공유가 되고 그것을 실제로 활용 가능하게
그 소스를 제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이 제공이 됐을 때 중앙정부뿐만이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이런 것들에 활용 가능한 기준을 만들 수 있는 것 그리고 그러한 권한을 지자체에게도 부여해서 할 수 있는 지자체는 추진하도록 하는 것 이런 것이 좀 중요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제가 한 10분 정도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남은 10분 동안은 그래서 개선 과제를 크게 나눠서 이 사업 분야 규정을 어떻게 개편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연구진의 의견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반드시 병행 개선되어야 되는 그런 사안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처음에 이제 개편 필요성과 관련해서 협회에서 명확하게 과업을 주셨던 부분은 3번의 대안입니다. 그러니까 3대 기능은 그대로 두고 10대 사업 분야를 어떻게 개정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연구를 하다 보니 사실은 자주 연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은 아니고 이 3대 기능이 설정된 것이 불과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 부분이 조금 더 명확하고 그 표현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 더 이렇게 뭔가가 조정돼서 조금 더 적절하게 바로 잡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이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금은 더 거대 개편이라고 하는 것이 추진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연구진의 바람으로 일안을 제시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은 사회복지관이 법령에 이 별표가 없어도 아마 다들 그 역할을 잘 해가시리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사회복지관 신규칙의 별표는 복지관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내외부가 참고하고 좌표로 삼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잘 이제 바로 잡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사실은 그 사회복지관이 갖는 특별한 위상이 지역 수요에 대해서 어떻게 표준화된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어느 기관에서도 하기 어려운 유연하고 시의성 있는 그리고 새로운 복지 수요, 지역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자적이고 이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점이 지역복지관만이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이제 가능하게 하는 그리고 그것을 하고자 하는 구성원들의 합의 수준은 굉장히 높은 상태이지만 그 여건이 잘 안 되는 근거 법령이나 예산이나 인력이나 평가 체계 그리고 자원 확보와 관련된 부분 이런 것이 이제 병행 개선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기본 방향으로 잡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전 방향 역시 사회복지관 운영은 대응의 적시성이나 포괄적이고 재량적인 사업 운영 그렇지만 안정적이고 또 책임성이 있어야 되는 부분 그 다음에 지역 중심성을 유지하되 공공과 민간이 상호성을 확보하고 그리고 선도적인 사업을 수행해서 인큐베이팅 해온 이런 기능도 우리가 충분히 사회적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복지관 기능 설정할 때 앞서 이제 선행 연구들이 협회에서 추진하셨던 연구들이 한 10편에 가깝게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중에 가장 이제 최근 2019년도에 지금 오늘 좌장을 맡아주실 한동우 교수님께서 연구 책임하셨던 그 연구의 결론으로 제안해 주셨던 지역사회 복지 기능과 지역사회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이것들이 사회복지관의 기능으로 조금 더 이 추상 수준이 높은 차원의 목적을 포함한 부분들이 조금 사회복지관의 기능으로 자리 잡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의견을 저희 연구진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표현을 조금 더 저희 방식으로 바꿔서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는 기능 그리고 지역사회 변화를 촉진하는 기능 이거 두 가지를 이제 기능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하는 부분을 여기 이제 그 자료집에 있는 첫 번째 전면 개편 안에다가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은 이 모든 3대 기능과 10대 사업 분야를
사회복지관이 다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물론 모두가 그걸 다 필수적으로 지금 하지 못하고 계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필수로 해야 되는 핵심이고 집중해야 될 부분과 선택해야 될 부분들을 좀 구분해서 제시해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필수적으로는 사례 관리와 지역 조직화라고 하는 것이 주민복지 증진이나 지역사회 변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서비스 제공은 사실은 사회복지관이 내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주민 만족도가 높고 매우 호응도가 좋은 거는 알고 있지만, 사회복지관의 이 정말 그 소수의 인력으로 프로그램들을 생산하고 이것들을 운영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이 풍부한 지역에서는 그냥 그 필요한 서비스들을 연계하고, 자원이 정말 부족한 지역, 특히 제가 나중에 농촌 지역 말씀드렸는데 아무것도 뭔가 이런 복지 프로그램을 할 수 없는 지역의 복지관에서는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이런 것들을 좀 선택해서 하실 수 있도록 그 규정이 변경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 많은 부분 핵심적인 중심 사업으로 하고 계시지만 겉으로 잘 드러나지는 않는 서비스 통합을 추구하시는, 그리고 서비스 협력을 통해서 지역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이런 사업들도 하나의 그 선택 전략으로 꺼내면 어떨까라고 하는 제안을 첫 번째로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번째 부분은 사실 이제 기능을 지금은 당장은 이제 건드리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지만, 요 3대 기능에다가 이 지역 맞춤형 특화 사업 이 부분을 한 가지를 더 넣으면 지금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이 복지관이 하고 계신 사업들을 조금 더 드러내서 통합적 서비스의 시도, 복합적인 기능 연계 기반을 마련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사회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그리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조금 더 편안한 체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협회에서 당초에 주셨던 사업 분야 개편, 그러니까 기능을 그대로 두고 분야를 개편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의 10대 사업 분야를 오른쪽에 있는 표로 이제 조금씩 수정하고 조율하고 보완하는 그런 방식의 대안을 드렸습니다. 다만 여기서도 이 모든 사업 분야와 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모두 부담을 갖기보다는 매년 지자체와 혹은 복지관이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시면서 선택적으로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연계하고 융합사업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강조하는 거,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가족 기능 강화에 대한 부담 부분을 좀 줄이고, 실제로 돌봄이나 보호 부분을 지금 복지관에서 하고 계신 부분이 조금 드러날 수 있도록, 그리고 특히 이제 새롭게 부각되는 이슈들, 뭐 정신건강이나 사회적 고립운동, 정서지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드러날 수 있게,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자활이나 취업 이것이 자활센터에서 하고 있는 걸 그대로 하겠다는 게 아니라 각 그 생애주기의 어떤 그 주민분들의 자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들을 하실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례 관리 기능은 사실 제가 사례 발굴이나 사례 개입이 이게 사업 분야인가라고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더 정비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사례 관리 기능 중에 마지막 부분에 이제 사례 관리 민간 협력과 관련된 사업하고 계시는 부분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생각했고, 지역 조직화 기능에서는 이제 지역 맞춤형 하고 계신 서비스 통합을 위해서 하고 계신 여러 가지 기능을 넘나들면서 통합적으로 시도하시는 부분이 여기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개편 고려 사항에 대해서는 앞서서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선택과 집중을 좀 잘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이제 기능과 사업을 두고 사례 관리가 기능이니까 그곳의 대상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라기보다는 지역과 주민의 문제나 이슈에서 출발해서
기능이나 사업을 활용하는 접근이 중요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임대단지 복지관은 분명히 특수성이 고려돼야 되는 것이 빈곤층 밀집은 물론이거니와 세대 편중 부분, 그리고 그에 따른 기능과 사업의 집중, 그리고 특화에 대한 선택이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도록 고려하는 것, 그리고 복지 자원이 취약한 지역, 예를 들어서 농촌 지역에는 공공사업 위탁만 수행하기에도 굉장히 버거운 형편, 이런 것들이 좀 고려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을 빠르게 말씀드리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5가지 정도인데요. 사회복지관의 인력운영 현실화 부분은 이 인력 기준과 기능별 인력 기준 권고안을 마련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조금 더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서 적정 인력 기준 마련해 보는 거 필요하고, 이제 지자체가 주도해서 사회복지관 인력 증원 가이드라인을 좀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이거는 매우 야무진 바람이긴 하지만 이 민관협력 사업을 중앙정부가 당분간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라고 할 때 관련된 사업비를 포괄구조 방식으로 지자체에게 좀 주고 지자체가 그것을 활용해서 사회복지관으로 사업비가 가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제안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가 체계에 대해서는 앞서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냥 자료로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례관리 고도화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앞서서 이제 복지관 협회가 발주하신 연구 용역도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조금 더 현실화될 수 있었으면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각 이제 지역별로 조금 이렇게 선도적으로 하고 계신 그런 사례들, 이런 부분들이 많이 공유가 됐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하나 제안 드려보는 것은, 이건 아마 이제 지역복지과에 제안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공공에서 하지 못하는 어떤 예방적인 기능, 아주 취약한 이제 사고 발생이 많이 되고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대상층에게 좀 상시적인 모니터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이 부분을 사례관리 인력 증원이나 사업비 지원을 전제로 해서 사회복지관이 아예 이 대상자들에 대해서 초기 상담 진행하고 일정한 주기에 걸쳐 모니터링하고 개입이 필요하면 기존 공공사례관리나 사례관리 전체 체계 연계해서 운영하게 되는 이런 거를 좀 해보면 어떤가라고 하는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뭐 연구가 많이 되어 있지 않은데 일단 제안드려보는 것은 사회복지관의 종사자분들의 경력개발제도도 설계해서 운영해보는 것이 어떠냐. 굉장히 사실은 뭐 공공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전문성을 가진 인력들이 존재하는 곳이라고 저희 학계에서나 외부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얼만큼 지금 저희 잘 정착되어 가고 있는지, 이 부분의 중요성은 더 커져가고 있는데 정책적인 뭔가 모색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평가 관련해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중앙정부가 지자체가 사회복지관을 얼만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갖고 관리감도 지원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제안을 저희 보고서에 담았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말씀 마치겠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 부원장님께서 우리 협회 의뢰를 받으셔서 보건사회연구원의 그 시스템과 방식, 그리고 그간의 연구 노하우를 활용하셔가지고 연구하시고 발표해 주신 내용을 아주 짧게 제가 정리를 하자면, 그 쟁점 구성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회복지관의 사업, 사회복지관의 운영, 사회복지관의 위상이라는 커다란 세 개의 축으로 쟁점 구성을 하시고, 제가 보기에 이런 구성은 이와 유사한 그 과거의 연구에서는 이런 사례가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굉장히 논리적인 구성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당연히 그 쟁점 구성에 맞춰서 개선 과제를 또 제안을 해주셨는데, 주로 복지관의 기능과 사업 개편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 분야 규정 개편, 그리고 국정 인력 평가 체계, 사회관리 고도화 등을 중심으로 하는 운영 지원 과제, 이런 개선안을 제시를 해주셨는데,
이것이 정책 담당자, 그 사회복지원과 관련한 그 현실의 정책 담당자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그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리 관장님께서도 이 문제 오늘 힐링을 하러 오셨지만 힐링 직전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 미래지향적인 사회복지관의 뭐 기능 역할이랄까요? 혹은 정체성과 관련해서 사회복지관이 가져야 하는 어떤 포지션은 그러니까 우리 이 연구의 부제에서도 등장하고 있습니다만 정책 환경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특히 사회복지관과 관련해서 정책 환경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주시해야 하고, 또 하나는 우리 사회복지관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회복지관이 갖고 있는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미시적으로는 저는 개인적으로 사회복지관의 관장님들을 포함하는 종사자들의 직업적 지위, 직업적 위상, 또 고용의 질까지도 포함하는 그런 자기 이해관계가 정직하게 녹아들어 있을 때 복지관의 미래지향적 기능과 역할도 잘 수립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특히 오늘 그 관장님들 현장에서 오랫동안 이 실무를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분야에 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그 토론에도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 좀 드렸습니다만 이제 강혜규 부원장님의 대표를 토대로 해서 세 분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토론해 주실 토론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강혜규 부원장님 옆에 계시는 우리 협회 정책법제위원장이신 안양시 비산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유승용 관장님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복지학계에서 아주 공부 잘하는 걸로 소문난 교수님이십니다. 가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송하영 교수님이십니다. 또 서울시 복지단 안기덕 연구위원님 모십니다. 저는 이제 말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토론자들의 토론을 경청하는 것으로 나머지 시간을 채워야 될 것 같습니다. 유승용 위원장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그 한국사회복지협회 적재법제위원장 맡고 있고요. 지금 현재 안양에 있는 비산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을 맡고 있는 유승용입니다. 먼저 이렇게 토론 자리를 좀 부여해 주셔서 아직 잘 모르고 배우는 단계지만 그래도 또 이 연구 결과가 의미 있게 저희 한국사회복지관 협회에 전달되고 또 정부 쪽에도 잘 전달이 돼서 저희 관협회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이 조금씩 해소되길 좀 기대하면서요. 먼저 이제 본 연구, 좀 올해 1년 가까이, 거의 7개월, 6개월 가까이 오셨는데, 한국사회보건연구원의 강혜규 부원장님, 또 같이 연구 참여하셨던 박사님들 너무 고생하고 수고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이제 여러 가지 대안점들을 아까 발표 들으셨겠지만, 좀 운영 가능한 방안들 몇 가지를 요약하셔서 또 하셨던 점들이 지난 몇 년 또는 그 수년 전에 걸쳐서 했던 선행 연구들의 한계점들도 좀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좀 발전시키는 하나의 연구 결과가 아니었냐라는 생각을 좀 드리면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고 감사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좀 몇 가지 이제 제 개인적인 그 연구 결과들을 좀 살펴보면서 아쉬운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첫 번째는 이번에 조사 자체가 이제 일반 지역하고 그 임대 지역에 두 군데로 좀 나눠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전에는 좀 이런 구분되지 않게 조사가 이루어졌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지역과 임대 지역으로 구분을 하셔서 조사하신 점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조사였다고 판단을 하지만, 그런데 지금 현재 이제 사회복지관들이 좀 오래된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좀 저소득 밀집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던 일반 지역의 복지관들이 환경 재개발로 인해서 일반 주거지역, 특히 중상층 주거지역으로 아파트 단지로 변모되고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기관들도 좀 다수, 상당 부분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까지 좀 한 3군데로 좀 나눠서 조사를 했으면 조금 더 좀 사업적인 분야의 개편 방안에서 좀 의미 있는 좀 방안들도 더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아쉬움이 좀 있었고요. 특히 제가 이제 관협회 사무국이나 관협회에서 좀 제안드리고 싶은 점은
이렇게 환경이 바뀜에 따라서 복지관은 그대로 그 위치에 존재를 하지만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사업들이 많이 변경되고 있는 기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현황 조사들이 좀 전국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추후에 좀 이런 기초 조사가 좀 진행이 된다면 차후에 또 다른 또 연구의 방안들이나 연구를 좀 저희가 부탁을 드릴 때 이 부분의 기초조사 결과들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박사님께서 제안해 주신 어떤 복지관의 유기적 관계, 그 다음에 이것들이 강화돼야 된다는 변화의 초점은 저도 개인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문제는 이제 기관 내의 어떤 기관 조직에 같이 근무하고 계시는 사회복지사분들의 의사소통 수준, 제가 29페이지라고 되어 있지만 지금 여기 이제 본 안에는 41페이지입니다. 또 복지관의 이용자와 사업수행 범위를 확대하는 보편적 기조는 당연히 저희들이 지금 가져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종사자 간의 역량 또는 종사 간의 소통 간의 불균형들이 실은 복지관에 전체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또는 지역적인 편차 뭐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특히 어떤 라인, 업무의 명확성에 대한 라인들이 지금 현재 3대 기능으로 분절화되고 있는, 아까 좀 박사님 짚어주셨지만 업무 소통의 분절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또 이걸 또 융합했을 때는 또 그 명확한 업무의 명확성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또 의사소통의 문제가 또 있다라는 것도 아까 박사님 좀 짚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인권 가이드라인 아까 말씀 57페이지에서 제시해 주셨던 부분에 있어서 지역의 맞춤형 사업들이 진행될 때 지역에서는 좀 그와 관련된 인권 및 인원에 대한 어떤 가이드가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제안을 해주셨는데, 현재 지금 아마 사회복지관들 많이 경험해 보시고 계시겠지만 분소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인력들을 다 다른 복지관으로 했을 때의 운영비와 인건비의 부담이 지자체에 있기 때문에 2명 또는 3명의 인원을 가지고 분소의 형태로, 특히 임대단지 안의 작은 규모의 복지관들을 세울 수 없으므로 그 작은 인력으로 또 똑같은 지역사회복지관의 역할들을 같이 주문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 관할 지역의 넓은 기관들, 맡고 있는 지역적 범위가 넓었을 때 그 직원들의 소진율, 그것들에 대한 좀 방안도 같이 좀 의견을 주셨으면 아마도 조금 더 저희가 정부 쪽에 제안을 드릴 때 좀 근거 있는 제안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는 이제 그 기능 사업 분야 개편 방안 주셨던 3가지 안에 대한 좀 의견입니다. 먼저 첫 번째 주셨던 안이 지역복지 증진과 사회 변화 촉진이라는 전임 연구의 결과에 대한 기능에 대한 변화를 좀 주셨고, 두 번째는 이제 그 기능을 좀 추가하는 형태, 세 번째는 현재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사업 분야를 조금 제시하는 형태를 주셨습니다. 제가 좀 아쉬운 점은 다른 사회복지 시설에 비해서 사회복지관은 늘 기능으로 역할이 부여됩니다. 이게 5대 기능, 3대 기능 이제 이렇게 왔었고요. 5대 기능의 뭐 10대 사업, 지금 3대 기능의 10대 사업, 지금 이제 개편을 주신 부분도 어찌 보면 2개 기능, 첫 번째 안에 2개 기능에 대한 사업을 개편을 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도 사회복지관에서만 25년째 일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자꾸 기능이라는 그 펑션이라는 형태에서 가다 보니 아까 계속 역할의 정체성, 역할에 대한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여러 형태로 내부적 압력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원론적으로는 실은 이런 사업 분야의 개편이나 기능에 대한 개편은 저도 찬성을 하는 편이지만 우선적으로 연구를 하셨던 입장에서 지금 당장 실현 가능한 부분이 뭐부터 시작을 해서 어떠한 논의 구조를 거쳐서 어떤 형태로 정부에 전달이 돼서 그게 지침이나 입법 과정까지 연결이 될 것인가에 대한 좀 과정이 조금 나왔으면 어땠을까. 물론 이게 박사님의 책임은 아닌 것 같고 저희 관협회 내부에서 이런 과정들의 논의 구조들을 어떻게 가져갈까에 대한 게 좀 다른 옆에 참석해 주신 우리 기관장님들한테 같이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에 대한 좀 중장기적 발전 관역에 대한 비전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앞으로 어디까지 목적을 두고 갈 건데 그 중간 단계에 어떻게 가겠다라는 그런 비전들이 관협회장을 통해서, 또는 저도 정책복지위원장이니까 이런 논의 구조를 통해서 그런 비전들이 좀 기관장님한테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박사님께서도 45페이지에 그 3대 기능이 상호 배타적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다 연결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 체계는 분절화돼서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도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실은 좀 이런 그 기능에 대한 부분에서 좀 저희가 벗어날 수 있는 부분에 어떻게 좀 합리적으로 명분 있게 명확하게 벗어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좀 생기는 지점이었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는 그 이런 제안상들이 되게 좋았고 방안에 대한 부분도 되게 훌륭했는데 뭐 앞서 입법 관련된 예산이라든가 또 입법 과정에 대한 부분도 언급을 해주셨지만 좀 중장기적 대안, 그러니까 제가 자꾸 조금 걱정스러운 건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 앞으로의 방향은 맞는데 그 중간의 과정들은 어떻게 거쳐가야 할 것이냐에 대한 좀 논의 구조를 저희 관협회에 좀 던져주셨으면 어땠을까. 그러면 그게 추후에 입법 과정이나 또는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저희가 논의할 때 조금 더 유용한 어떤 근거의 형태의 연구 자료로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이 부분에 대한 아쉬움도 좀 있었습니다. 저도 사회복지관 종사자로서 사회복지관이 이런 환경 변화,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는 환경 변화에 우수하게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제 개인적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 분야가 너무 기능 중심으로만 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고민 지점도 있고요. 특히 사회복지관 종사자들 역시 이런 환경 변화에 자부심은 있지만 뭔가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 이런 것들에 다른 그 종사자분들도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 소견으로 그동안의 연구 과정들이 현장에서의 의견들을 받긴 했지만 그것들을 정책과 연결시키는 과정 안에서 많은 괴리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정책 연구가 실질적으로 현장의 의견이 많이 받아들여지지 못했던 부분들을 현장에서는 의견을 아무리 내도 그것이 정책적으로 연결되지 못한다라는 실패의 경험, 이런 걸로 인해서 의견들이 잘 전달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관협회에서 많은 설문조사들이 이루어지지만 실제적인 회수율이 60%면 정말 좋은 회수율이었고요. 이번에 연구 설문이 조금 이거보다 높았거든요, 회수율이. 그래서 이러한 것들의 연구가 하나의 초석이 되고 이 초석을 바탕으로 또 다른 변화를 이루어내는 정책과 연결되는 부분이 되면 더 좋겠다라고 개인적으로 희망합니다. 차후의 연구들이 또 진행이 되겠지만 이 차후의 단계의 연구들이 조금 더 현장의 의견들이 많이 반영되고 그게 정책과 또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들에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부분으로 또 복지관의 실천력들이 더 극대화될 수 있는 그런 개인적 소망을 담아서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감사드립니다. 제가 굳이 토론 내용을 다시 정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바로 가천대 홍화영 교수님 토론을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승하영입니다. 네, 아까 한동훈님께서 공부를 잘한다고 했는데 그렇지는 못하고요. 사회복지 현장에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저도 학부 때부터 사회복지만 쭉 해왔던 사람이어서 그리고 기본적으로 한국의 사회복지의 이제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실천 중심의 학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은 그 실천성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진지하게 고민을 해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학교에 있는 입장에서는 이제 교육이라고 하는 것도 실은 제가 옛날에 배웠던 내용을 지금도 배우고 있고 실천 현장을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천성이라고 하는 거를 교육과 연구와 그다음에 실천 현장에 같이 이제 뭔가 고민을 하고 논의를 하면서 뭔가 같이 이제 좀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지점들은 굉장히 상당히 부족했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좀 느끼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특히 이제 지금과 같이 사회복지 실천 현장이 물론 이제 외형적으로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고 확대가 되었지만 이것이 100% 현장 주도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보기는 굉장히 어려운 측면들이 있죠. 외부적 환경의 요건들이 굉장히 많았고 특히 공공의 대리인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정체성 때문에 원하지 않는데도 해야 되는 것들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또 이 사회복지 현장 그거에 맞춰서 또 변화를 했어야 됐고 그러면서 이제 이 본질적인 정체성의 혼란들이 막 오는 것 같아요. 우리는 과연 뭘 하는 사람들인가? 우리는 앞으로 뭘 해야 되는가? 사회복지 실천 현장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역할과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활동을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은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고려를 해봤을 때 지금 이 연구는 굉장히 좀 시기적절한 연구가 아니었나라는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뭐 3대 기능, 3대 기능 이야기를 하지만 그 3대 기능도 아마 다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현장에서 이게 뭐 어떻게 보면 편리하기는 조직을 구성하고 하는 데는 편리하지만 실제로 또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쭉 들여다보면 오히려 그 부서 간의 어떤 장벽들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이걸로 인해서 또 평가 체계도 굉장히 좀 경직화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아우러서 봤을 때 이거를 이제 지금 이 시점에서는 한 번은 좀 지적을 해보고 이제 이걸 어떻게 풀고 어떻게 합치고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는가라는 고민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연구를 진행을 해주셨다라고 그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은 이제 사회복지 실천을 지금 앞에서 관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 특성 자체가 어떤 구조화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왜냐면 그 요구를 가지고 있는 개개인이 너무 다르고 지역사회가 너무 다르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기능을 만들고 구조화를 시키고 뭔가 되게 딱딱한 형태로 딱 뭔가를 업무를 이렇게 딱 하는 것들이 표준화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런 것들을 계속 우리가 고민을 하는 이유는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공통성과 우리가 이제 공유하는 어떤 하나의 체계와 그 다음에 가치, 그 다음에 이것을 통해서 이루어내는 어떤 공통의 실천의 어떤 규범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계속 고민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은 드는데요. 저는 오늘 이제 이 연구를 뭐 어떤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좀 추가적으로 이 연구에 더해서 좀 현장이나 학계나 그다음에 모든 부분에서 좀 같이 고민을 했으면 하는 것들을 조금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지만 우리가 원하는 거는 사회복지 실천이 원하는 거는 이제 사회복지사들의 어떤 재량권, 사회복지관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율성 이런 것들을 굉장히 원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쉽게 얻어지는 거는 아닙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내부적으로 원한다라고 해서 외부적으로 주는 것도 아니죠. 근데 이거를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사회복지관 자체가 공공의 대리인으로서의 성격이 강하고 공공재원이 들어오는 하나의 기관이기 때문에 완전한 자율성과 완전한 재량권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라고 하는 부분들에서 고민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관장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돈을 주는 입장에서는 자꾸 뭔가를 통제를 하려고 하겠죠. 잘하고 있는지 궁금하고 게다가 그 재원이 어떤 공공의 재원이다라고 하면 훨씬 더 제약이 많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안에서 이런 지금의 현재 위탁 구조와 그다음에 지금 현재 어떤 사회복지관의 어떤 정체성, 이 상황에서 이 재량권을 어떻게 우리가 확보할 수 있을까, 어떻게 자율권을 조금 더 가져올 수 있을까, 이거를 굉장히 좀 냉철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공공에다가 이제 재량권을 달라라고만 요구를 했을 때 공공은 과연 그래 너네를 믿으니까 재량권을 줄게 라고 그렇게 나이브하게 나올 것 같지는 않다라는 거죠. 하지만 사회복지 실천 현장과 사회복지관이라고 하는 곳은 기본적으로 그 창의성과 자율성을 가지고 민간의 어떤 그런 강점을 발휘를 해야 되는데 지금의 이런 구조에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이 자율성과 재량권을 찾을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굉장히 많은 숙제가 남아있고 관장님들께서 특히나 리더십을 가지고 같이 고민을 해주셔야 되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어떤 이슈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사회복지관 책무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좀 내부적인 노력 같은 것들도 우리가 같이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외연적인 발전을 굉장히 많이 이루어냈어요. 확대가 됐고 역할도 지금 뭐 지역 내에서 사회복지관이 하는 역할은 그야말로 너무나도 많죠. 하지만 그 내연적으로 우리가 내부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충분히 효과적이고 전문적으로 할 만큼의 어떤 그 성장을 이루어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저희 스스로도 이제 객관적인 좀 고민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사회복지관 이제 인력 이슈도 이 강혜규 박사님 연구에서도 나오고 했지만 인력과 더불어서 행정이나 경영의 전문성 강화 같은 것도 같이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뭐 사회복지 행정이란 과목도 있고 뭐 하지만 사회복지 조직, 특히 사회복지관이라고 하는 굉장히 특별한 조직들의 어떤 운영과 경영과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경험이나 연구나 지식은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서 특히 이제 사회복지관은 실은 뭐 NGO라고 묶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NGO랑은 또 그 성격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러면 사회복지관이 그 역할과 그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어떤 식의 경영 체계가 필요하고
거기서 필요한 리더십은 무엇이며 관장님들은 무엇을 하셔야 되고 어떤 식으로 인력을 운영을 해가야 되는가에 대한 어떤 노하우나 고민이나 내용들은 별로 많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한국의 사회복지관은 뭐 외국에도 사회복지사들이 활동을 하고 역할을 하지만 실은 미국의 그것과도 다르고 미국의 이러한 형태의 사회복지관이 없거든요. 유럽도 없죠. 그러면은 한국의 그 굉장히 고유한 형태인데 여기 안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런 것들 운영해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은 상당히 부족하다라고 그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도 그 사회복지관의 기능이나 역할을 할 때 반드시 같이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이제 지역 조직화 같은 경우는 지역 조직화라고 하는 이제 그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는 아마 그 연구에서도 많은 분들이 또 동의를 하시고 거기에 또 설문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동의는 하지만 실은 이거를 곰곰이 들여다보면 저는 이제 저도 다른 이거와 관련해서 연구를 다른 분들하고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그 지역 조직화가 못 되는 지역 조직화가 본질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을 하기 어려운 이유로 꼽으셨던 것들 중에 하나가 네트워크 개발이나 자원 개발 관리 같은 것들이 요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정작 중요하다고 꼽았던 주민조직화 같은 역할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그 기능 안에 들어와 있다 보니까 결국은 이 두 개만 해도 뭐 자원개발이나 네트워크만 해도 우리는 지역조직화 했지 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서 실은 우리가 이 본질에서 추구하는 주민조직화 같은 것들을 좀 충분히 하기 어렵다라는 의견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같이 좀 고민을 하면서 앞으로의 그 지역조직화 기능들을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앞에 이제 관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러한 어떤 사회복지관의 기능이나 여러 가지 역할에 대한 고민은 현장에서만 고민한다고 끝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다시피 교육이나 연구들이 같이 뒤따라줘야 되는데요. 특히 교육은 아직 현장의 변화를 따라가기에는 굉장히 좀 부족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고 연구와 현장의 괴리도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도 저희가 좀 냉철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현장에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변화와 결과들이 좀 확산이 되고 이런 것들이 연구화돼서 사회복지 현장에 무엇을 하고 있고 얼마나 이 사회에 기여하고 있는지들이 좀 이렇게 쫙 확산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그냥 저희 내부에만 이렇게 머물러 있다 보니까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같이 고민을 하면서 좀 저희가 이제 앞으로의 이 내용들을 기반을 삼아서 더 논의를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사회복지관이 사회의 어떤 변화를 선도하고 이끌어내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조직으로서 좀 자리매김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송 교수님은 이렇게 명시적으로 질문을 하신 것 같지는 않고요. 몇몇 그 코멘트를 하심으로써 연구자에게 영감을 주신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사회복지관의 제도적인 위상이 공공의 대리자 혹은 서비스 수탁자로서의 지위가 있는 것은 분명하고 공공의 재원이 투입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위를 제도적 지위를 가진 사회복지관이 어떤 재량권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의 현실적인 한계 같은 것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런 지점은 뭐 과거에도 이런 토론이 분명히 있었고 사실은 우리 관장님들이 굉장히 불편해하시는 그런 쟁점이기도 합니다. 근데 피해갈 수 없는 쟁점임에는 틀림이 또 없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런 거 관련해서는 강 박사님께서 어떤 별도의 지혜로운 의견이 있으신지 이쪽부터 들어보기로 하고요. 네, 세 번째로 순서상으로 세 번째입니다. 서울시복지회의 안기덕 박사님의 토론을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시복지회의 안기덕입니다. 저는 그 강일구 박사님 취약 때 이 연구 결과를 보면서 상당히 광범위한 연구를 진행하셔서 참 힘드셨겠다 같은 연구자 입장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운이 좋게도 올해 유사한 연구를 서울시에 있는 복지관을 중심으로 기능 및 역할 재림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같은 결과의 내용값도 있고요. 조금 다른 얘기도 있어서 그런 결과물을 중심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겠고요. 일단 그래서 3대 기능, 그다음에 이제 주요 이슈, 사회복지 간의 강점 중심으로 조금 보충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대 기능 수정 사항에 대해서 이제 별도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사회복지 간의 3대 기능 논의를 보면 저희 연구에서는 이제 서울시 종합사회복지관의 3대 기능 및 실인원, 연인원, 집행액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역시나 이제 그 강효 박사님 연구에서도 이제 그 서비스 제공의 수행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저희 연구에서도 이 서비스 제공 기능의 실적과 특히 이제 연인원과 집행액이 3대 기능과 비교해서 아주 높은 값으로 나타났고요. 근데 이 서비스 제공 안에 저희는 그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하고 노노케어도 같이 넣고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비스 제공 기능에 실인원, 연인원, 집행의 기준으로 상당한 영향이 투입이 되고 있다는 것이 좀 확인됐고요.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시면 3대 기능의 중요도와 수행도를 이제 중분류 기준으로 분석을 해봤는데요. 그 뒷장을 보시면, 그래프를 보시면, 예, 그래프의 우상단의 일사분면을 보면 중분류 기준으로 중요하고 수행도가 높은 항목들이 찍혀 있어요. 근데 제일 위에 있는 상단을 보면 사례 계획입니다. 사례 관리와 관련한 항목들이 상당히 상단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중에도 사례 계획이 가장 높은 중요도와 수행도 값을 나타냈고요. 그 다음에 뭐 사례 관리, 특히 이제 지역 조직화 기능, 그 안에 그 하위 항목들이 1, 4분면을 다 차지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3, 4분면을 보면 중요도와 수행도가 가장 낮은 게 이제 자활지원이었고요. 가족 기능 강화나 교육 문화도 이제 3, 4분면 당연히 위치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조금 유념해서 좀 지켜봐야 될 항목이 뭐냐면 바로 이제 지역사회 보호, 서비스 제공 기능 중에 유일하게 지역사회 보호 같은 경우는 오히려 주민조직화보다도 중요도와 수행도가 높은 값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조금 특징적으로 이제 좀 찍혔고요. 그래서 이제 사회복지관이 이제 발표자가 발표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사례관리와 그다음에 이제 지역 조직화 기능에 좀 중점을 둬야 된다는 것이 이 조사 결과에서 확인은 됐는데, 다만 이 서비스 제공 기능의 지역사회 보호, 즉 사회적 약자,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발굴과 지원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이 조사는 447명이 응답했고요. 저희 이제 그 강효 박사님이 하신 연구는 주로 이제 관리자급이 응답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연구에서는 좀 고르게 좀 나눴어요. 그래서 이제 평직원, 중간 관리자, 그리고 관리자급을 다 포함해서 고르게 이제 좀 그렇게 샘플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대 기능에 대한 그 분리와 통합에 대한 인식을 조사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일단 3대 기능을 이렇게 그 서비스 제공, 사례 관리, 지역 조직화로 분리하는 것에 대해서 46.8%가 적절하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고요. 한 20.1% 정도가 부적절하다라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질문을 드려봤어요. 그렇다면 3대 기능을 통합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했을 때 약 50% 가까이가 적절하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제가 좀 추론을 해보자면, 기능상으로는 3대 기능을 구분하는 게 괜찮은데, 적절한데, 운영 방식과 관련해서는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한 수용성도 좀 높아지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역 밀착형 사회복지관 사업으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동충 침실천 사업을 21년부터 쭉 진행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수용성이 높아지면서 이 통합적 기능을 통합하는 것에 대한 어떤 인식도 좀 이렇게 좀 높게 적절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주요 이슈 관련해서 이제 좀 살펴보면,
동중심 실천과 관련해서는 사실 그러니까 발표자가 언급한 대로 많은 영향이 필요한 것에 대한 그 어려움들을 호소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반면에 이걸 왜 하냐라고 했을 때는 일단은 주민에게 좋다는 겁니다. 주민들이 온스탑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좋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고요. 근데 이제 다만 그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보통은 이제 처음 이 동중심 실천이 설계됐을 때는 한 사람이 3대 기능을 다 갖고 실천하는 것으로 인식을 했는데, 근데 이게 21년, 22년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 현장에서는 조금 변형해서 사용을 하셨어요. 그래서 동팀 안에서 일정 부분 사례 관리를 중심적으로 맡고 계시는 분이 있고, 조직화 업무를 좀 주도적으로 맡고 있는 분이 있고, 그러니까 동팀 안에서 좀 그런 역할을 나눠서 하시는 어떤 방향의 변화도 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사업은 모든 조직을 다 동팀으로 전환하라고 하진 않고요. 세 가지 형태입니다. 모두 다 전환할 수도 있고, 일부 동팀만 전환할 수도 있고요. 한 개 동팀만도 전환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핵심동 내지는 TFT동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일종의 이게 파이벗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세 개 동이나 구분동을 전환하기에 부담이 될 경우에는 이 한 개 동을 실험 삼아서 이제 운영을 해보고 확대 여부를 판단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그런 어떤 개인의 역량 편차라든지 이런 어려움과 관련해서는 몇 가지 장치를 두고 있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역량과 관련해서는 이제 지속적으로 좀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랬을 때 이제 내부 교육이라든지 슈퍼비전은 필수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통합 실천이 또 전혀 새로운 거라고 볼 수 없는 게, 진짜 이게 저널리스트 소셜 워크의 입장에서는 이런 사회복사가 옹호자, 교육자, 사례관리자 내지는 조직화 역할, 다방면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으로 역할을 부여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맥락에서 보면 아예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또 중요하게 이제 이슈로 제기했던 게 많이 다루지는 않았는데 제 연구에서 좀 집중적으로 다뤘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정신건강 사역자 배치입니다.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21년부터 이제 시범 사업으로 2개 복지관의 서울시 시범 사업으로 정신건강 사역자 배치돼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 개 복지, 예를 들면 수서명화 같은 경우, 수서명화 종합사역장 같은 경우는 자체 인력으로 채용해서 지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인터뷰도 진행했고 하는데, 일단 설문조사에서 이 정신건강 사역자 배치와 관련해서 물었을 때 77.6% 정도가 별도의 정신건강 사역자 배치가 필요하다라는 응답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배치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상담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라는 응답이 1, 2순위 합계 기준으로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밑에 이제 표 2를 보면 실제로 지금 현재 종합사회복지관에 배치된 정신건강 사역자 직무를 분석해서 좀 요약 정리한 표인데요. 크게 이제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 정신질환 당사자를 지원하는 것, 그리고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및 참여, 그리고 이제 교육 및 역량 강화로 구분할 수 있고요. 정신질환 당사자 지원 안에는 예를 들면 미등록 정신장애인에 대한 발굴과 등록을 지원하는 것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정신건강 사례관리를 이분들이 수행합니다. 그래서 이 사례관리와 관련해서는 저희 복지관 안에서도 많은 논의들이 되고 있는데 이분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더 전문적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레코딩하는 것이나 상담에 훨씬 더 이제 깊게 들어가야 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전문성이 많이 요한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좀 재미있는 건 뭐냐면 지역사회 네트워크 회의 체계 참여와 관련해서 이분들이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차동을 하면서 동단위의 동주민센터에서 하는 통합사례 회의 체계가 일단 구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 회의 체계 안에 참여하고 있고 회의 체계 안에서의 주요 역할은 이제 슈퍼바이저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특히 지금 서울시에 배치된 이 세 분들은 다 정신건강 사역자 1급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슈퍼비전을 하는 그런 역할들을 지금 수행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교육의 역량 강화 관련해서는 복지기관 내 종사자분들을 대상으로 한 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주민 대상의 공생건강 예방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복지관의 강점으로 확인된 것은 역시 유사합니다. 신속한 대응책이라든지 인큐베이팅 뭐 이런 부분들, 예를 들면 뭐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지역밀착형 사회복지관 운영 같은 경우도 지역밀착형 사회복지관도 사실 시에서 먼저 시작된 게 아니라 2015년도에 민간에서 먼저 시작이 됐거든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중앙사회복지관이 최초로 시작했고, 그런 이제 실험적 모델들을 이제 서울시가 인큐베이팅을 한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지역 조직화, 주민 조직화 관련해서 이제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중앙정부에서도 이제 제1차 고독사 기본 계획에 따라서 사회복지관이 주민관계망 형성 과도를 중요 과제로 이제 수행해야 한다라고 이제 좀 적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게 그 지금 현재 저희 그 3대 기능 안에서 지침 안에서는 이제 주민 조직화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사실 그 지금 현재 이제 저는 이제 커뮤니티 워크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조직화라기보다는 이제 커뮤니티 워크 내지는 커뮤니티 프랙티스에 가까운 그런 실천 활동들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최근 보면 발표 자료에서도 이제 잠깐 언급됐는데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가 서울시에 지금 굉장히 많이 좀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최근 사회적 변화를 보면 단단한 어떤 조직 체계를 만들기보다는 느슨한 공동체를 지향하고 그 느슨한 공동체를 통해서 좀 서로 돌봄 방식의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좀 지향하는 형태로 동아리를 활용하고 있는 것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말씀드렸고요. 네, 안 박사님 조금. 네, 정리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3대 기능 관련해서는 저도 뭐 다 동의는 하는데, 다만 이제 그 가장 고민이 되는 것은 사회복지관의 지역 서비스 허브 기능과 관련해서 이거에 과연 어떤 역할을 실제 허브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지, 그리고 중추적 역할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라는 부분이 좀 화두인 것 같고요. 특히 그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때 과연 그런 고난보호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좀 화두인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기덕 박사님께서 이제 그 토론을 구성하실 때 그 서울시복지관에서 직접 그 수행하신 연구를 근거로 해서 토론을 구성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업데이트된 그런 토론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 시간 관계상 제가 좀 재촉했던 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유승용 위원장님, 송하영 교수님, 안기덕 박사님의 토론 내용 중에서 우리 강혜규 부원장님이 다 대응하시기 좀 어려울 것 같고, 제가 그 사회자로서 한 가지씩만 좀 여쭤볼게요. 유승용 위원장님의 질문 중에 사회복지관 기능 중심으로 역할 부여하고,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복지관을 프레임하는 굉장히 강력한 도구처럼 여겨지는데, 이것 자체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는 우리 강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지금 제안해 주신 기능을 조정하는 안이 됐든 추가하는 안이 됐든 아니면 그대로 두고 사업의 구조를 조금 변화시키는 안이 됐든 간에 이것이 로드맵의 차원에서, 그러니까 중장기적 차원에서 어떻게 구체화되는 것이 좋은가, 협회의 정책 판단도 중요하지만 또 연구자로서의 의견도 좀 물어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좀 짧게 응답해 주시면 좋겠고, 두 번째로 송하영 교수님의 훌륭한 토론 중에서 저는 아까 잠깐 말씀드린 사회복지관의 제도적인 위상과 관련해서 사회복지관의 재력 건축과 어느 정도까지 바람직하거나 합리적인 수준으로 인식될 수 있을까, 책무성, 전문성 강화를 위한 사회복지관 자체의 노력도 좀 포함해서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입장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안기덕 박사님의 연구는 사실 이 보고서가 발간되기를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연구 같은데, 마지막에 제안해 주셨던 사회복지관의 기능과 관련한 우리 강혜규 부원장님의 연구에서 커뮤니티 허브로서의 역할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한될 수 있는가? 이 굉장히 하나하나가 다 연구 프로젝트의 주제입니다. 근데 우리 강혜규 부원장님께서는 이 어마어마한 질문을 5분 내에 응답해 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제가 다 피해가고 싶은 것만 딱딱 집어서 지금 사회자께서 질문을 해주셔서 난감합니다. 네, 세 분 토론자께서 매우 의미 있는, 깊이 있는 말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유승용 원장님께서는 아쉽다라고 하는 말씀을 표현을 굉장히 여러 번 하셨는데, 사실은 그 아쉬움에 대해서도 저도 대체로 다 동의하는 바입니다. 첫 번째 부분 관련해서 사실은 저도 이게 왜 사회복지관이 이 기능이라고 하는 걸 중심으로 이게 뭔가 사회적인 이 시각이나 이 관점이 왜 기능 중심으로 이렇게 다 집중이 되어 있는 거지? 라고 저도 사실은 그 부분이 좀 굉장히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연구를 시작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대안을 마련할 때 사업 분야만의 규정안을 내기는 이제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저는 아주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매우 간결한 표로 굉장히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그 기능을 중심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중앙정부나 지자체나 사회복지관을 잘 모르는 공무원들이 봤을 때 물론 사회복지사업법 본문에 있는 뭐 설명을 볼 수도 있겠으나 이 표가 딱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으면 한눈에 이제 보기 좋은 방식이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능이라고 하는 세 가지가 있는 자리가 조금 더 거시적이고 포괄적인 어떤 사회복지관의 지향점 그리고 존재 목적 이런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것으로 저는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개인적인 굉장히 강한 생각을 갖고 있고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이미 연구해 놓으신 한동훈 교수님의 연구가 있었고 저도 그 어떤 기본 맥락을 따라서 조금 표현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제안을 드렸고 그리고 현재 기능은 저는 전략이다 이것은 방법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굉장히 개인적으로 강하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실규칙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여기는 뭐 지역 조직화하는 기관, 뭐 서비스 제공하는 기관 이렇게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냥 이렇게 단순한 정말 방법 중심으로 사회복지관이 규정되는 것이 굉장히 안타까웠다라고 하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사실 저는 이제 뭐 논의 과정이라든가 뭐 이게 입법 과정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은 제가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조금 기대를 해보자면 현실적으로 시행규칙이 지금 3대 기능을 당장 하기 어렵다면 지금 제가 드렸던 4만을 우선 해주시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관 평가 체계나 이런 것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개편 준비를 좀 하면서 이란과 관련된 그 전체 체계를 바꾸는 것을 조금 중기적으로 사회복지관 협회가 준비해 가시면 어떠냐. 그러면 사실 이거를 이렇게 준비하자라고 하는 걸 선포하면 그것을 2년이고 3년이고 함께 준비해 가면서 큰 변화가 같이 가능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두 번째 송 교수님 말씀해 주신 이 자율성 재량권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제 예산 의존이라고 하는 것과 매우 결부되기 때문에 그런데 한편 더 나아간다면 우리가 지금 현재 이게 지자체의 위탁 관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사회복지관이 물론 그것이 아니라도 우리가 공공성이라고 하는 책무를 꼭 그것만을 통해서 부여받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현실적으로 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그것이 인건비나 사업비 활용으로 어떻게 보면 그 예산을 저는 더 많이 받았으면 좋겠는데 단지 그 과정에서 지자체가 모든 거를 일일이 규정하고 구체적인 과업으로 되어 있는 것을 받는 것만이 저희가 공공 책무를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관이 자율적으로
자율적으로 뭔가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할 수 있는 그 재량권을 받는 것 자체를 계약 내용으로 해서 저희가 이 위탁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것은 지자체가 훨씬 더 사회복지관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함께 협의할 때 그게 저는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처럼 그냥 예산 지원하면서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정말 너무 많은 재량권을 준 거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책임한 그런 환경 속에서의 재량권은 사실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이 서로 조금 더 명확하게 협의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안 박사님 말씀하셨던 사실은 사회서비스 그 허브 기반이라고 하는 것은 저도 사실 구체적인 사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어떤 지역에서는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서비스의 허브 기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거나 환경이 되고 있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대구처럼 사료 관리와 관련된 핵심 중추 기관을 교회 사업으로 해서 복지관들이 맡아간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그것이 사회적으로 인정을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의 룸을 만들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넣어봤던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계획상의 시간은 이미 10분이 지났고, 그러나 또 앞에 행사 때문에 저희가 약 15분 이상 늦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장님들께서 딱 한 분만, 죄송합니다만 한 분만 그 질문 또는 코멘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네, 짧게 해주세요. 아니, 길게 하려고 준비를 본인 소개 먼저. 아유, 전국에서 다 올라왔는데 딱 한 명만, 네. 두 명까지 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강서구의 등촌사 종합사회복지관 송희석 원장입니다. 짧게 하라고 하니, 근데 질문 한 가지만, 사실 질문이라기보다도 현장에서 한 30년 가까이 일하면서 현장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현장 입장에서 보니까 한 30년 하다 보니까 이게 현장의 사회복지, 특히 지역사회복지가 그 지역사회 테두리 내에서만 사업을 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다. 정책이나 행정이나 뭐 입법이나 제도나 다 관련이 있다. 이런 느낌을 굉장히 일을 하면서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강영규 부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이제 평상시에 제가 갖고 있으면서도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지금 저는 갑자기 두 단어가 생각이 나거든요. 하나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사적인 아니라 공공성이 좀 담보돼야 되는 부분들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두 번째는 지역사회 현장에서 보니까 굉장히 사회복지관이 자율성에 대한 부분들, 또 이걸 어떻게 두 가지를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항상 갈등과 고민이 있었는데, 오늘 사실 제가 그 질문 대상이 우리 보건복지부의 과장님한테 좀 사실 질문하고 싶었어요. 근데 안 나오셔가지고 우리 양미더 그 연구위원님이 그 강서구에 정신건강사 서울시에서 대표적인 그 기관 두 기관이 있다고 했는데, 등촌사복지관이 서울시로부터 3년 시범사업.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 사업을 하면서 지역사회복지의 새로운 뭐 인큐베이팅 사업,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해도 3년간 시범 사업을 해서 성과가 좋다고 서울시도 칭찬하고 우리도 칭찬하고 또 관심 많이 갖고 있는데, 이게 이제 예산 일몰법상 3년 시범 사업을 올해 연말로 폐지하고 내년도부터 다시 일회성 사업으로 돌아간다는 것, 그러니까 1년 단위 사업으로 신청해서 경쟁을 붙여서 또 성과 평가를 해가지고 계속 연장하는 이런 사업이, 이건 이제 단적인 예입니다. 이런 사업들이 너무나 많다는 얘기죠, 현장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 현장이 다, 우리 현장에 근무하시는 다 공통적인 고민이거든요.
뭐 모든 다 막나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 저는 개인적으로 그동안 이제 사회복지에서 보던 논의했던 장애인 쪽 관련해서는 장애인복지법이 있고 노인복지관에서는 노인복지 그 안에 공공성과 자율성 담보할 수 있는 우리 사회복지 안쪽도 이제 지역사회 보호법이라고 하는 오래전부터 논의해왔거든요.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사실 보건복지 생각은 어떠실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혹시 이런 얘기와 관련해서 좋은 아이디어 있으신 분 있으면 한번 말씀을 부탁드려야 질의견 답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관장님 감사합니다. 이게 현장에 계시는 분이 아니면 제기할 수 없는 그런 생생한 코멘트였습니다. 제가 지금 송 관장님 말씀하신 그런 질문과 코멘트를 포함해서 한 번 더 이 랩업하는 시간을 갖고 싶긴 한데 지금 우리 강영규 부원장님 또 세종시로 돌아가셔야 되는데 세종시가 강릉에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 곳입니다. 돌아가면 이제 밤 10시쯤 되실 것 같은데 어쨌든 돌아가셔야 되는 기차 시간도 있고 그래서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귀한 토론과 또 플로어에서 코멘트 해주신 관장님의 의견을 아마 오늘 남은 시간 또 내일까지 기회를 모아가면서 관장님들의 지혜를 모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고 너무 아쉽지만 여기에서 오늘 토론회를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강윤규 부원장님, 그리고 토론해 주신 세 분의 토론자분들, 그리고 경청해 주신 관장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